네, 김대기 선생입니다. 자, 2024년 수능 특강 고전시가 1강에 나와 있는 찬기파랑가라고 하는 향가 하나하고 반월 한시 하나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뭐 두 시 모두 다 수능에 출제될 수 없다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수능 출제 가능성은 예수님 재림 정도의 확률입니다. 대신 학교 내신 시험들, 고3들은 이걸로 내신 시험 보겠죠. 내신 시험에서는 충분히 언급될 만한 글이니까 확인해 볼 부분들은 핵심 위주로 짧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창기파란가 같은 경우에는 사뇌가라고 불리는 19채 향가죠. 수능에서는 절대 물어보지 않겠습니다만 학교 내신에서는 19채 향가의 기본적인 특징 3단 구성을 취하고 있는 것, 그리고 낙구의 첫 부분이 감탄사로 시작하는 것, 그런 것들이 나중에 시조의 추장, 중장, 종장 3단 구성에 영향을 주었다. 이 정도는 학교 내신에서 물어볼 수 있겠습니다만 수능에서는 미치지 않고서 물어보지 않을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상징적 시어를 이해해야 되는데요. 이게 살짝 문제가 있습니다. 선생님 세 번째 적어놓은 걸 보시면 김한진 해독과 양주동 해독을 같이 묶어놨죠, 그죠? 향가가 좀 어려운 모양입니다. 이게 그 향찰로 쓰여진 글이다 보니까 해석 과정에서 학자들 간에 해석이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 예전 교과서에는 양주동 해독이 많이 실려 있었고요. 최근 교과서를 보면 김한진 해독도 거의 5대5로 실려 있는 모양인데 지금 우리가 EBS에서 보려고 하는 건 김한진 해독을 볼 겁니다. 그래서 이건 내신 시험 문제 거의 100%고요. 김한진 해독을 본문으로 주고 그 다음에 보기에다가 양주동 해독을 준 상태에서 두 가지의 해석이 어떤 부분이 다른지를 물어보게 될 텐데 상징적인 시어도 김한진 해독과 양주동 해독이 조금 다릅니다. 선생님 오늘 강의하는 과정에서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비교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모죽질환가랑 비교하는 문제도 뭐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찬기파랑가가 되었던 모죽질환가가 되었던 화랑을 소재로 하고 있는 향가의 대표작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도 살짝 비교해둘 필요는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보게 될 한시 반월 같은 경우에는 딱히 할 말이 없어서 본문을 보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우선 그러면 충담사가 지은 찬기파랑가 한번 보도록 합시다. 말 그대로 제목은 찬기파랑가니까 찬이라는 말은 예찬하다 이런 뜻이고요. 기파랑을 예찬하다라고 하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자, 소재가 화랑이라고 말했죠. 기파랑이 화랑이고요. 기파랑이 죽은 다음에 그 기파랑을 그리워하며 쓴 시입니다. 어떤 사람이 죽은 다음에 쓴 시를 추모시라고 하죠. 죽은 사람을 그리워하며 쓰는 시를 추모시라고 부르게 되는데 우리가 지금 보게 될 요 시도 당연히 추모시의 범주에 포함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 기억할 게 있습니다. 추모시임에도 불구하고 애상감이 별로 없어요. 특히나 이제 두 가지를 비교하면 더 명확해지는데 지금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건 그 김한진 해독에서는 그래도 애상감이 살짝 드러나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첫 번째 보시면 흐느끼며라고 하고 있죠, 그죠? 이런 부분을 보면 애상감이 살짝 드러나 있다라고는 할 수 있으나 죽은 자를 그리워하는 다른 추모시랑 비교했을 때는 추모시이지만 그러나 애상감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일단 요걸 하나 먼저 머릿속에 집어넣어 두시고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합시다. 자, 상황은 기파랑이 죽었고요. 그 사람을 그리워하며 쓴 시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흐느끼며 바라보매. 자, 흐느끼는 거의 주체는 화자죠, 그죠? 그리고 이 흐느낌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죽은 기파랑에 대한 어떤 그리운 마음, 애달픔, 슬픔 이런 것 때문에 흐느꼈다라고 표현하겠죠. 흐느끼며 바라봄에 이슬 밝힌 달이 흰 구름 따라 떠간 언저리에 자 한 달라고 봅시다. 하자가 지금 뭘 보고 있냐면 달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이슬 밝힌 달이 흰 구름 따라 떠간 언저리를 보고 있는 거지 달을 보고 있는 게 아니죠. 달은 이미 떠나가고 없는 겁니다. 자, 이 글 속에서 기파랑을 상징하는 말이 몇 개가 나올 텐데요. 첫 번째가 1번 요게 달이 기파랑을 상징하는 말로 보시면 돼요. 하늘에 떠있는 존재, 모든 자들이 우러러보는 존재, 어두운 세상을 밝게 밝히는 강명스러운 존재니까 기파랑을 비유한다고 해도 전혀 이상할 게 없을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달을 지금 보고 있는 게 아니라 그랬죠. 기파랑이 이미 떠나가 버렸잖아요. 죽었잖아요. 그죠? 그것을 달이 떠나가 버렸고 하자가 그 언저리만 지금 지켜보고 있다라고 한 겁니다. 자, 그 다음 갑니다. 모래 가른 물가에 기파랑의 모습이 있는 수풀이요. 자, 수풀이라고 하는 게 아마도 이게 우리는 왜 이걸 기파랑을 비유했을까 뭐 이해할 수 없다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만 해설을 보면 보통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러 가지 풀들 중에서 시냇가에 우뚝 서 있는 풀, 남들보다 우뚝한 존재, 이것도 기파랑을 비유하는 두 번째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야기는 별게 없어요. 하자가 지금 죽은 기파랑을 그리워하면서 하늘에 지나간 달을 생각하면서 아, 기파랑
그리워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우뚝 솟아있는 물가의 수풀을 보고 기파랑을 그리워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일온의 자갈벌에서 낭이 지니시던 마음의 끝을 쫓고 있노라. 자, 이런 부분을 좀 잘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일온해라고 하는 거는 동네 이름입니다. 지명이에요. 일온의 자갈벌. 자, 선생님 이거를 굳이 노란 색깔로 칠해 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추후에 보게 될 양주동 해석이랑 좀 비교해 보셔야 돼요. 선생님 요 페이지 다음에 바로 양주동 해석을 한번 설명을 할 텐데, 양주동 해석에서는 자갈이 기파랑을 상징하는 하나의 소재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 글에서는 자갈이 기파랑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화자가 있는 곳이에요. 화자가 지금 기파랑을 그리워하면서 있는 곳을 공간으로 주어진 곳이 일온의 자갈벌이지, 김한진 해독에서는 이것이 기파랑을 상징하는 말이 아닙니다. 자, 한번 더 보시죠. 일온의 자갈벌에서 낭이 지니시던, 자, 기파랑이 가지고 있던 그 마음의 끝을 쫓고 있노라. 자, 이 말은 기파랑이 그 고매한 인품, 아까 달로 상징되었고 수풀로 상징되었던 기파랑의 고매한 인품 플러스 모든 좋은 점들, 그 마음을 내가 쫓고 있어. 이 말은 나도 배우고 싶다, 이런 말이죠. 그죠? 기파랑이 남겼던 그런 훌륭한 인품 같은 것들을 나도 배우고 싶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드러난 미의식을 얘기하자면 숭고미가 드러났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미의식 얘기가 나왔으니까 선생님이 간단하게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 볼게요. 자, 일단 문학에서 미의식은 네 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하나가 우아미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 선생님이 지금 금방 얘기한 숭고미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비장미라고 하는 게 있고, 마지막으로 골개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게 될 찬기파랑가에서는 비장미하고 골개미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자, 우아미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어떤 대상이 자연물이 됐던 사람이 됐던 열라 멋지네 예찬하고 있으면 그것이 우아미가 드러난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숭고미라고 하는 것은 어떤 대상을 예찬했어요. 그런데 예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도 걔처럼 되고 싶네, 실현 의지를 보인다면 숭고미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비장미는 다시 또 이거랑 연결시켜 이해하세요. 어떤 대상을 예찬했고 나도 그렇게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이유 때문에 그것이 좌절되었다면 그런 글에서는 비장미가 느껴진다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보는 이 글에서는 실현 의지까지 나와 있을 뿐인 것이지 좌절이 나와 있지는 않으니까 비장미가 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골개미는 위에 세 가지하고 조금 궤를 달리하고 있는 건데요. 얘는 해학, 웃음, 해학과 웃음에서 느껴지는 미의식을 골개미라고 하는데 찬기파랑과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겠죠.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 글은 죽은 기파랑의 고매한 인품을 예찬하는 글이기 때문에 우아미가 기본의 바탕을 깔고 있습니다. 우아미가 기본 바탕을 깔고 있고, 거기다가 지금 보는 이런 부분들, 마음의 끝을 쫓고 싶어, 나도 기파랑처럼 되고 싶어, 이런 말이니까 실현 의지가 나왔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혹시 어떤 미의식이 느껴지냐라고 하는 유치한 문제가 출제가 된다면 숭고미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제 마지막 갑니다. 아는 누구나 알고 있는 것 마냥 19채 향가의 낙구에 쓰여지는 감탄사죠. 자, 작가 잣나무 가지가 높아. 자, 잣나무 가지, 잣나무 혹은 잣나무 가지. 세 번째입니다. 기파랑을 상징하는 세 번째 말로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남들보다 우뚝 높이 솟아있는 존재니까 당연히 기파랑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 눈이라도 덮지 못할 꽃가리여. 자, 눈은 이 글 속에 등장하는 유일한 부정적인 시어라고 볼 수 있죠. 일반적으로 그냥 실현 고난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파랑은 너무나 고매한 인품을 가진 존재, 높은 잣나무 가지이기 때문에 일단 실현 고난 같은 것들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였다라고 말하고 끝난 거고요. 꽃갈은 아마도 나무의 가장 높은 부분을 꽃갈이라고 부른 것 같으니까 이것도 기파랑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말해도 틀리지 않겠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하자가 보여주는 태도는 예찬적인 태도죠. 그 다음에 뭐뭐요 뭐뭐 해가면서 자신의 어떤 감정을, 어떤 대상에 대한 긍정적 예찬적 감정을 직접 드러내고 있으니까 영탄적 어조를 취하고 있다라고 말을 해도 틀리지 않겠죠. 자, 요거 말고는 특별하게 별로 할 얘기가 없습니다. 자, 이제 선생님 기본 지문 하나를 설명을 했고요. 요거하고 연결되는 그 다음 지문도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서 봐두시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여러분 그 교재에는 이게 없을 거고요. 선생님이 지금 띄운 화면 속에 있는 거니까 요거 참고해서 봐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뭐가 포인트냐 하면 똑같은 글입니다. 같은 글인데 해석이 다르죠. 해석이 달라짐에 따라서 어떤 것들이 달라지는지를 보셔야 되는데요. 자, 우선 먼저
그 금방 봤던 김한진 해독에서는 이거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자의 독백이죠. 독백으로 쓰여지는데 지금 우리가 보려고 하는 양주동 해석에서는 독백이 아니라 대화로 쓰여집니다. 자, 화자하고 하늘에 떠 있는 달 사이의 대화로 이야기가 구성되는 거니까 일단 먼저 하나 다른 점을 발견했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우선 열침에 나타난 달이 흰 구름 쫓아 떠나가는 것 아니냐까지 일단 나누시고요. 이걸 뭐라고 정리하면 문사라고 먼저 적어두세요. 문사, 묻는 말이라는 뜻입니다. 누가 묻는 거냐면 화자가 달한테 묻고 있는 겁니다. 다시 읽어보죠. 열침에 나타난 달. 자, 열침에는 열다 이런 말인데 앞에다가 살짝 이렇게 가로를 하고 구름을 같은 거 적어두시면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하늘에 있는 구름을 열고 나타난 달이 흰 구름 쫓아 떠가는 것 아니냐라고 하자가 달한테 물은 겁니다. 그리고 이 달은 아까 봤었던 김한진 해독과 똑같이 기파랑을 상징하는 첫 번째 상징어가 됩니다. 이거는 공통적이죠. 자, 구름을 열고 나타난 달이 흰 구름 쫓아 떠가는 것 아니냐. 자, 그 다음은 일단 읽은 다음에 얘기합시다. 새파란 나리여의 시냇가에 기랑의 모습이 있구나. 이론의 나리 조약돌에 기랑이 지니시던 마음의 끝을 쫓고 있다. 요까지는 답사라고 합니다. 답사라고 하고요. 요거는 달이 화자한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답사 부분 다시 읽어볼게요. 새파란 나리여의, 자, 새파란 시냇물이라는 뜻이고요. 나리, 요거는 기파랑의 모습을 비유하는 두 번째 시어가 됩니다. 자, 맑은 물이니까 아마 뭐 맑은 인품 같은 걸 상징한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새파란 시냇물에 기랑의 모습이 있구나. 1호, 아까 이거 지명이라고 그랬죠. 자, 1호에 나리, 시냇물 제벽에, 자, 요것도 기파랑을 상징하는 세 번째 시어가 됩니다. 조약돌이라는 뜻이에요. 조약돌. 자, 그러면 다시 해석을 해보면 이론의 시냇물 조약돌에 이런 말이겠죠. 이론의 시냇물 조약돌에 낭이 지니시던 마음의 끝을 쫓고 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숨고미가 드러나 있는 것은 공통적이라고 볼 수 있죠. 자, 여기서 조약돌 부분을 조금 눈여겨서 봐두세요. 상징하는 시어가 다르죠. 아까 우리가 봤었던 김한진 해독에서는 달이 일단 기파랑을 상징하는 건 첫 번째였고 두 번째가 수풀이 있었죠. 그런데 양주동 해석에서는요, 달까지는 똑같은데 수풀은 아예 해석 속에 나오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조약돌, 아까 우리가 봤던 김한진 해독에서는 어디 있었나요? 이론의 자갈벌, 자, 자갈벌 나오긴 하죠. 자갈벌이 나오긴 하는데 이 자갈벌이 어떤 상징성을 갖는 것이 아니라 화자가 있는 곳이라고 말했죠. 그런데 양주동 해석에서는 이 자갈 자체가 기파랑의 모습을 상징하는 시어가 되는 거니까 분명한 차이점이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아까 첨성이 얘기할 때 하나는 독백이고 하나는 대화체의 구성을 가진다도 차이점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 또 하나가 상징어에도 차이점이 생기죠. 달 같은 경우에는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이지만 수풀은 여기 나와 있지도 않고 그 다음 시냇물은 김한진에 없던 것으로 기파랑을 상징하였고 그 다음에 조약돌과 마찬가지로 김한진이 얘기하지 않은 걸 양주동은 이거를 기파랑을 상징하는 시어로 봤어요. 자,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수능에서는 잘 나오지 않겠습니다만 또 내신을 준비한다 그러면 기파랑의 모습을 지금 조약돌에 비유하고 있죠. 자, 이유를 두 가지 정도로 본다고 보는데요. 하나는 조약돌이 단단하다라고 하는 어떤 속성에 초점을 맞춘다 그러면 강직한 인품 뭐 이런 것들 기파랑이 이런 모습을 비유한다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그냥 돌이 아니라 조약돌이죠. 조약돌은 물가에서 굴러다니면서 둥글둥글해지죠. 그죠? 겉모습이 둥근 모습. 자, 이거에다가 초점을 맞춘다 그러면 기파랑의 원만한 인품을 상징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답사까지 이제 기파랑을 상징하는 세 번째 상징어까지 봤고요. 그 다음에 숨고미를 보여준다고 하는 점은 두 가지가 공통점이라고 봤죠. 자, 마지막 이제 낙구 갑니다. 아우, 역시 감탄사 나와 있고요. 자까지 요게 마지막으로 네 번째입니다. 기파랑을 상징하는 고매한 인품 네 번째고요. 요것도 양주동하고 김한진의 공통점이네요. 그죠? 그러면 달하고 잣나무를 제외하고는 기파랑을 상징하는 시야가 조금 차이가 있으니까 분명히 좀 잘 봐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잣가지가 높아서, 요거는 잘못 적었습니다. 잣가지가 높아서, 서리가 못 누울 하반이여. 자, 서리는 아까 봤던 눈과 똑같은 겁니다. 시련, 고난을 얘기하는 거고요. 하반은 하랑의 우두머리여 라고 해서 똑같이 예찬하고 영탄적 어조로 마무리 지은 거죠. 그러면 두 개의 시가 같은 시입니다. 하지만 똑같은 시를 갖다 놓고 해석을 한 거니까 같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시험 문제 나오게 되면 공통점 당연히 물어볼 수 있겠습니다만 같은 내용 속에 들어있는 차이점들을 물어볼 텐데 선생님이 지금 두 가지를 지적했죠. 하나는 독백체고 하나는 대화체다. 두 번째 상징하는 시어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지금 우리가 봤던 이 양주동 해석이 김한진 해석에 비해서 애상감이 더 적어요. 잘 이해하면 좋겠는데요. 이 시도 추모시겠죠, 그죠? 김한진 해독이든 양주동 해석이든 간에 추모시라고 하는 성격을 바탕에 뒀을 때 다른 추모시에 비해서 이 두 시는 틀림없이 애상감이 적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랑 비교하지 않고 양주동 해석과 김한진 해석 이 두 가지만 비교한다면 양주동의 해석이 김한진의 해석보다 훨씬 더 애상감이 적게 드러납니다. 아예 안 드러나죠. 김한진 해석 같은 경우에는 제일 처음에 흐느낀다라고 하는 하자의 정서가 드러나 있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 우리가 봤던 양주동 해석에서는 아예 저 따위 단어가 단 한 개도 나오지 않죠. 그래서 양주동 해석에서는 전혀 애상감 자체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취적인 기상이 느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추모 시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다른 점이 있으니까 꼭 비교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비교합시다. 모죽지랑가인데요. 이거는 8구체 한가죠. 자, 모죽지랑가인데 제목이 모죽지랑가. 이것도 아마 정상적인 공부를 해온 학생이면 고3 되기 전에 틀림없이 1학년, 2학년 때 못 봤을 리가 없습니다. 자, 죽지랑이라고 하는 게 화랑이죠, 그죠? 자, 화랑을 추모하는 노래 혹은 화랑을 사모하는 노래인데 얘도 기본적으로 죽지랑이 죽은 다음에 쓴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얘도 아까 봤던 두 개의 하나 그 창기파랑과 마찬가지로 얘도 추모시라고요. 그런데 왜 이걸 비교하냐면 추모시인데 얘는 애상감이 쩝니다, 아주. 애상감이 아주 이빨 올라가는 시기 때문에 보기에 요 시를 주고 요 포인트를 갖다 놓고 비교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번 그냥 슬쩍 맛이나 보고 지나갑시다. 자, 해볼게요. 빨리빨리 가겠습니다. 간 봄 그리워함에 자, 봄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거냐면 죽지랑과 함께 하던 시절이에요. 죽지랑과 이거 쓰기 힘들다. 함께 하던 시절. 자, 그런데 지금 뭐라고 표현했죠? 간봄이라고 표현했죠. 그러면 죽지랑과 함께하던 그 시간이 전부 다 지나가 버렸고 난 지금 그것을 그리워하고 있다라고 표현했으니까 이 상황에서 하자는 죽지랑과 이별하고 있는 상황이구나 짐작할 수가 있고요. 그 죽지랑에 대한 그리운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마찬가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가죠. 모든 것이 우리 시름. 자, 죽지랑이 죽고 나니까 모든 것이 울며 시름에 잠겨 감정이입의 방식을 썼습니다. 아름다움 나타나신 모습에 살좀 주름살을 지니려고 하는구나. 자, 요 두 줄은요. 죽지랑이 죽기 전 노년기의 모습을 해상하는 겁니다. 죽지랑의 노년기를 해상하는 건데요. 한번 더 읽어볼게요. 아름다움이 나타나시던 모습에 살좀 주름살이 지니려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늙어가던 죽지랑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던 하자의 모습을 회상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가죠. 눈 돌릴 사이에 만나보게 되오리. 자, 곧 만나게 될 것이다. 재회의 소망을 말하고 있죠. 우리는 곧 만나게 될 겁니다. 낭이여 그리워하는 마음이 가는 길 다북구러. 자, 다북쑥이 우거진 마을 이렇게 해석하는데 뭔지 정확히는 모르고요. 그냥 의미상으로 본다 그러면 재회의 공간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이 재회의 공간에서 잘밤이 있을 겁니다. 다시 만날 날이 있을 겁니다. 재회의 믿음을 얘기하며 마무리 지은 거죠. 그러면 살짝 비교해 봅시다. 일단 아까 봤던 찬기파란 거랑 모죽지란 거를 비교한다면 소재는 공통적이죠. 화랑을 소재로 했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고요. 두 글의 기본적인 성격이 추모시라고 하는 점도 공통적입니다. 그리고 장르도 물론 19채, 8구체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향가라고 하는 공통적인 장르죠. 그런데 눈에 띄는 명확한 차이점이 있다고. 모죽지랑과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징징징징거리는 시죠.
애상감이 드러나 있는 시고요. 찬기파란가는 이 글에 비해서라면 애상감이 전혀 안 드러났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애상감보다가는 오히려 진취적 느낌이 드러나고 그런 기파랑의 모습을 배우려고 하는 하자의 그런 모습이 드러나 있는 시니까 두 시의 성격이 조금 다르죠. 요 기에 같이 비교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남아 있는 시 나시로 갑니다. 이거는 뭐 딱히 얘기할 것도 없을 만큼 굉장히 명확한 시입니다. 우선 볼게요. 자, 옷거울을 갈고 다듬어 공중에 걸었더니 밝은 빛 화장할 때 비춰보기 딱 알맞네. 자, 이 옷거울은 보조관념이겠죠. 이게 뭘 비유하는 거겠어요? 제목이 달인데 이 시를 마저 읽어보시면 그냥 달이 아니죠. 반달입니다. 하늘에 떠있는 반달을 옷거울이라고 비유하고 있는 거죠. 반달이 원관념이 되는 거고 옷거울이 원관념을 비유한 보조관념이 되겠죠. 다시 보겠습니다. 옷거울 갈고 다듬어서 벽공 공중에 걸었더니 밝은 빛 화장할 때 비춰보기 딱 알맞네. 복비와 직녀가 서로 같겠다고 다투다가 반쪽은 구름 사이에 반쪽은 물 속에. 그러면 하나는 이런 거겠죠. 하늘에 반달이 이렇게 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호수가 이렇게 있는데 그 호수에 반달이 이렇게 그림자로 비쳐 있는 모습을 봤을 거예요. 하자가 뭐라고 상상했냐면 둘이 다투다가 여자 두 명이 다투다가 하나는 복비가 가지고 하나는 직녀가 가지게 되어서 아마 달이 반쪽 난 것 같아라고 참신한 발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내용은 뻔한 건데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하자의 시선이 반쪽은 구름 속에 있어 천상을 본 거죠. 하늘에 있는 달을 봤다가 그 다음은 지상 물 속에 있는 달을 본 겁니다. 그러면 하자의 시선이 천상계에서 지상계로 위에서 아래로 시선이 이동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뭐 달밤의 풍경이든 아니면 반달을 보고 느낀 감상이든 뭐 그렇게 시의 주제를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비유법 쓰인 거하고 참신한 발상 뭐 이 정도 말고는 특별히 눈에 띄는 표현 방식도 없죠. 자, 그럼 문제 한번 확인하면서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1번 보겠습니다. 달을 중심으로 가와 나를 감상했다. 옳지 않은 거 검산하죠. 1번부터 갑니다. 가와 나의 달은 작품의 도입 부분에서 하자가 주목하는 시적 대상에 해당한다. 가나 모두 다 앞부분에 달이 나오죠. 그죠? 중심 소재가 나오니까 일단 1번은 도입 부분의 중심 소재로 달이 주어졌다.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자, 2번 가와 나의 달은 대상을 비추는 존재로서 대상과 주위를 밝게 만드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 달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속성이죠. 당연한 거고요. 3번은 가와 나의 도입 부분에서 달을 올려다보던 하자가 시선은 이후 아래 방향으로 바뀌고 있어. 자, 이제 이게 시상 전개 방식에서 하자의 시선 이동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가 같은 경우에는 달을 봤다가 수풀을 봤다가 뭘 봤다가 작가지를 봤다가 눈이 점점 아래로 내려오죠. 그죠? 반면이란다. 똑같이 나 같은 경우에도 천상계에 있는 달을 봤다가 호수에 비친 달을 본 것이니까 시선 이동에 따라 쓰여지고 있는데 그 방향성이 위에서 아래로 이동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3번 문제 없고요. 4번은 가와 나는 달의 모습이 형태가 달라지는 상황과 관련지어 달의 심미적 가치. 자, 달의 심미적 가치라고 했는데 요 얘기 잠깐 합시다. 심미라는 말을 쉽게 얘기하면요, 외적인 아름다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 같은 경우에는 달을 보고 저 열나 이쁜 달이 저게 하나는 뭐 누가 했고 그냥 달 자체를 얘기하는 거죠. 나는 달의 아름다움을 얘기했다고 말을 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가 같은 경우에는 나는 가능할 것 같은데 가는 달 자체의 아름다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기파랑의 고매한 인품 같은 것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에서는 달이 심미적 가치, 외적인 아름다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성을 부여해서 관념적 가치를 드러내고 있는 거죠. 일단 심미적 가치를 얘기했다는 건 공통점이 아니고요. 그 다음 또 문제가 있어요. 모습이나 형태가 달라진다고 했는데 가에서 달의 형태가 달라지나요? 달이 구름 따라 떠갔을 뿐인 거지 형태가 달라진 거 없어요. 나도 보름달이 반달이 됐나요? 아니죠. 처음부터 반달을 보고 이렇게 생각했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형태가 달라진다고 하는 것도 둘 다 언급된 바가 없습니다. 답은 4번이 정답. 자, 5번. 나는 가와 달리 작품의 도입부의 마무리 부분까지 달과 관련된 행위와 상황이 초점을 맞추고 있어. 나는 대상이 초점화되어 있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의 대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나는 달부터 몇 가지 소재가 나왔으니까 5번도 맞는 설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2번 가죠. 보기를 참고 기역을 감상했다. 가장 적절한 거. 자, 기역은 반쪽은 구름 사이에 반쪽은 물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기 읽어볼게요. 복비라고 하는 여자는 복희 씨의 딸로 항아 수신 하백에 처다 낙수에 빠져 죽어 수신이 되었다고 한다. 직녀는 하나님의 손녀로 견우와 떨어져 은하수 서쪽 하늘에 산다. 1년에 한 번 칠성날 오작교를 건너 견우를 만난다고 한다. 우리가 아는 그 직녀네요. 그죠? 그래서 복비가 누구고 시 속에 등장하는 복비가 누구이고 직녀가 누군지를 설명해 준 건데 사실 문제풀이하고는 별 관계가 없는 복입니다. 이거 왜 냈나 모르겠어요. 자, 적절한 거 물었습니다. 바로 가죠. 이거는 3번 봅시다. 구름 사이에 반달이 있고 물속에 반달이 있는 상황을, 이건 시적 상황이죠. 자, 이런 상황을 하늘에 사는 직녀와 수신이 된 복비가 서로 같겠다고 다툰 결과인 것처럼 그려내고 있어 참신한 발상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죠? 자, 일단 답은 3번이고요. 다른 것도 선생님이 설명할 만한 게 별로 없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3번 보기와 관련지와 가나를 감상했다. 독자의 감상 과정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걸 골라봐라. 자, 비유와 상징에 대한 설명인데요. 요 보기는 이 지문과 관계없이 문학에서 알아야 되는 기본적인 이론이거든요. 요 보기 자체는 여러분이 좀 따로 공부를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봅시다. 비유와 상징은 보조관념을 활용하여 어떠한 사물, 사상, 개념 따위의 속성이나 특징을 드러내는 표현 방식이다. 여기까지 비유와 상징의 공통점이죠. 자, 비유는 보조관념과 원관념이 모두 표면에 나타나지만 상징은 원관념 없이 보조관념만 표면에 나타나는 형태이다. 상징은 하나의 보조관념이 하나 이상의 의미와 연결되어 다양한 의미를 함축적으로 드러낼 수 있다는 점에서 비유와 다르다. 또한 상징은 비유와 달리 보조관념과 원관념 사이에 뚜렷한 공통점, 다른 말로 고쳐볼게요. 유사성입니다. 원관념과 보조관념 사이에 특별한 유사성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성립될 수가 있다. 자, 상징은 주어진 맥락 안에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그래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할 수 있어. 그러면 상징과 비유를 비교해서 상징이 보여주는 특징을 지금 한 4가지 말해주고 있는 거죠. 비유와 비교했을 때 상징은 보조관념만으로 표현된다. 두 번째, 유사성이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내가 뭐 하나 빼먹었죠. 다양한 의미를 빼먹었네요. 다시 갑시다. 상징은 보조관념만 가지고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다양한 의미를 함축한다. 세 번째, 얘는 원관념과 보조관념 사이의 공통점이 딱히 필요가 없다. 마지막 네 번째, 그래서 아예 완전히 다른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옳지 않은 거 찾겠습니다. 1번 가죠. 가의 독자가 흰 구름을 두고 맑고 깨끗함, 욕심 없음, 유유자적함, 허망함 등을 떠올렸다면, 자, 어떻게 떠올린 거예요? 다양하게 떠올린 거죠. 다양하게 떠올렸다면 흰 구름이라는 보조관념에 연결할 수 있는 함축적 의미를 말 그대로네. 다양하게 떠올린 것으로 볼 수 있겠네. 1번은 당연히 동어 반복이죠. 그죠? 그 다음 2번 합시다. 가의 독자가 잣나무 가지의 속성을 높이 솟은 고귀한 것으로 이해하고 기랑의 속성과 유사하다고 판단했다면 잣나무 가지는 보조관념으로 기랑은 원관념으로 인식한 것이군. 자, 높이 솟아 있어 유사한 모습 얘기했고요. 이것은 기파랑을 비유하는 것이니까 보조관념과 원관념으로 볼 수가 있다. 자, 3번. 가의 독자가 곡갈이라는 시어를 두고 곡갈이 무엇인지 몰라도 주어진 맥락 안에서 기랑의 드높은 절개와 지호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판단했다면, 자, 뭔지 몰라도 그렇게 판단했다면 곡갈에 상징적 의미를 부여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비유는 유사성, 공통점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뭘 봤을 때 얘랑 쟤랑 되게 비슷하네. 공통점을 판단을 해야 이게 뭐구나 알 수 있는 게 비유라면, 상징은 그런 공통점과 아무런 관련 없이 판단할 수가 있는 거니까 그게 뭔지 몰라도 판단했다면 공통점 혹은 유사성의 바탕을 둔 게 아니니까 상징적 의미를 판단했다고 봐도 상관이 없겠죠. 자, 4번 갑니다. 나의 독자가 옥거울과 벽공이라는 표현을 보고 하늘에 뜬 둥근 달을 빗댄 것이라고 판단했다면 보조관념 옥거울과 원관념 달 사이에 둥그렇다는 공통적인 속성, 자, 공통적인 속성, 유사성의 바탕을 두는 것은 비유의 개념이었죠. 자, 5번이 답인데요. 왜 그런지 봅시다. 나의 독자가 화장이라는 행위에 담긴 속성이 갈고 담는 행위와 유사한 것이라고 판단했다면
화장이라는 보조관념을 통해 옷거울의 특징을 드러낸 비유적인 표현이냐? 그러면 이걸 비유라고 했으니까 5번 선지가 맞다면 이렇게 봐야죠. 자, 화장이라고 하는 것은 갈고 닦는다라는 속성이 있어. 이것도 옷거울이라고 하는 것도 갈고 닦는다는 속성이 있으니까 이 두 가지는 유사성의 바탕을 둔 비유야라고 말하고 있는 게 5번이죠. 웃기는 소리하고 앉아 있는 겁니다. 그죠? 뻑큐예요. 왜냐하면 화장을 갈고 닦는 행위로 보는 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하늘엔 옷거울은 갈고 닦는 행위가 아니라 옷거울은 갈고 닦는 행위의 결과물이죠. 그죠? 어떤 행위가 아니라 결과물이니까 이 두 가지를 연결 지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5번은 잘못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선생님이 첫 번째 이제 고전시가 첫 번째 나와 있는 것들을 핵심만 짚어서 빨리 강의를 해드리려고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좀 많이 걸렸네요. 열심히 공부하셔서 머릿속에 잘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았습니다.